자, 유통정보 마지막 시간 우리가 5장 전자상거래 이해할 차례입니다. 자, 뭐 전자상거래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고요. 출제 빈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전자상거래입니다. 그래서 제 5장 전자상거래 이해. 전자상거래의 이해로 들어가죠. 자, 일단 뭐 전자상거래라는 자체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인터넷이나 PC를 통신을 이용해서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다.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거래 활동을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정의해서 이제 다시 상거래 활동이란 제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우리가 일상적인 판매 활동뿐만 아니라 고객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 활동이나 광고 조달 활동 등 판매와 관련된 일체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자, 전자상거래 처음에는 단순한 온라인 쇼핑이라는 뜻이었으나 현재는 인터넷과 우리가 월드 와이드 웹, 그죠? WWW, 우리 기술에 의해서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와 시장 형성의 모든 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한다. 그래서 협의의 전자상거래와 강의가 있어요. 협의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뭐 일상의 생활 두 번째 줄, 생활용품과 같은 재화뿐만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된다. 뉴스, 오디오, 소프트웨어 같은 디지털 상품도 포함된다. 그래서 얘는 제품 및 서비스 홍보, 계약 체결 및 확인, 고객 서비스 등과 개인과 기업의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관한 프로세스와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거래 프로세스의 전자화로 정의하고 있다. 자, 광의로 가면은 자, 어떻습니까? 광의를 좀 넓게 보는 거죠. 광의는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래와 관련된 뭐 공급자, 자, 소비자와 거래가 아니라 공급자 또는 우리 금융기관, 그 다음에 정부기관, 운송기관, 거래에 관련된 모든 우리가 기관들의 이 관련 행위를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시장이란 생산자, 그 다음에 중개인, 소비자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거래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실물 시장과 거래되는 우리 가산 시장이자 이게 이제 가장 키가 되겠죠. 즉 광의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소비자가 컴퓨터 통신망에서 행하는 광고, 수발주, 상품과 서비스 구매 등 모든 경제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판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이제 개인과 기업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자, 개인과 기업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이죠, 개인과 기업, B2C죠, 그죠? B2C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 B2B, 그 다음에 기업과 B2G, 정부 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EDI나 칼스, 협의 전자상거래 모델이 통합된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뭐 전자상거래에 대한 의의는 뭐 이제 그냥 거기 보시면 디귿 4번에 디귿만 체크하세요.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조세 및 관세의 변화로 정부 수입에 영향을 주고 통화 및 지불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를 이제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 인증, 거래 보안, 대금 결제, 소비자 보호, 지적 소유권 보호 등에도 새로운 정책을 또 수립하죠. 기업은 내부적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해서 외부적으로 시장이 또 전 세계에 또 확대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전 단계는, 자, 우리가 발전이죠. 전자상거래 발전 단계는 이제 1단계는 뭐 보통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단계, 그죠? 그래서 제 1단계는 그냥 정보 제공 단계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주로 홈페이지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용자 형태를 분석하기보다는 접속 수에 근거한 배너 광고 및 웹 호스팅 등의 사업이 유망하고 또 우리가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지됐죠. 제 2단계는요. 어때요? 인터넷의 양방향성을 이제 이용해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각각의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 교류 단계다.
상호 교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운영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이제 요구되면서 특정한 템플릿 사용을 인해서 어떻습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동적으로 HTML화 시키면서 고객의 요구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면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또 기술 요구다.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우리가 1대1 마케팅을 가능하며 인터넷 고객 서비스 센터 운영, 설문조사 등의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다. 자, 제 3단계는요. 3단계는 구체적 거래처가 처리되는 거래 단계로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점자 문서를 교환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의 교환하는 메시지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메시지의 또 유변조를 방지하고 상거래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장치를 필요로 하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또 전자지불에 대해서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자거래에 대한 유형에는 이제 5가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유형은. 그래서 이제 기업 내의 전자상 거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면 1번이 기업과 소비자 간에.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인터넷 쇼핑몰 같은 홈쇼핑, 인터넷 뱅킹, 대금 납부, 자금 이체 등의 온라인 금융, 사이버 주식 거래, 정보 교육의 제공, 유료 데이터베이스, 오락, 게임 주문용 서비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시면 기업 간, B2B가 되겠죠. B2B. 그래서 원자재, 기억에 키만 잡을게요. 원자재 및 부품의 조달, 유통 등의 물류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하실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EDI가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내용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전자자금 이체 이런 것들, 전자자금 이체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다. 기업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기업이 얻는 이득은 크기 때문에 원가의 절감 또는 개발 및 생산 등에 있어서 사이클 타임의 단축, 보다 향상된 고객 서비스의 제공이죠. 기타는 우리가 B2G입니다. 기업과 정부죠. 그래서 이제 홈택스라든지 나라장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그 정부 조직에서 인터넷 같은 전자매체를 통해서 민간 기업이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거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C2G라는 것은 소비자와 정부입니다. 그래서 행정 정상망을 예를 들 수 있어요. 행정, 우리가 정상망. 그래서 전자적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리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구조화된 전자상거래는 표준화된 거래 형식과 데이터 교환 방식에 따라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 거래에 대한 조직화된 전자거래에 대한 유형은 우리가 B2B, 그 다음에 B2G, 그 다음에 카이스 등이 있다. 구조화된 전자상거래와 비구조화 전자상거래 이제 비교 아래 표와 같다. 자, 이건 이제 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비구조보다는 구조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구조화된 전자상거래는 이제 상당히 진보된 거죠. 진보된 거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래의 특성은 대규모, 조직적, 그 다음에 표준 형식이다. 이게 이제 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은 이제 비구조보다는 벤이나 전용 네트워크를 또 경유해서 전송되었으나 우리가 그 점차 인터넷과 개방형 네트워크가 이용되죠. 근데 판독은 이제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이식하고요. 또 응용 소프트웨어 간에 자동 데이터가 입력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수신자의 데이터 재입력이 아니라 이제 구조니까 구조화된 데이터, 표준 형식의 데이터고, 비구조는 이제 사람이 직접 처리했는데 요새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자동 처리한다.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또 반대인 개념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특징은 제목만 위주로 가겠는데, 자, 판매,
판매 거점의 필요성. 그래서 이 가상의 공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포를 유지하는 들어가는 비용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게 중요하죠. 유통 채널의 축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 도매, 소매, 소비자의 유통 경로가 있는데 이거를 중간상의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상에 취하던 이익이 없어지므로 고객이 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냥 밑줄만 치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역구역의 확대,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전자상거래는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전국적인 범위, 또 글로벌시 되니까 전 세계가 또 범위가 되겠고, 영업시간은 이제 보통 전통적 상거래는 제한된 시간이지만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죠. 마케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통적인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마케팅 활동하는데 전자상거래는 1대1 쌍방향의 통신을 통해서 고객과 개인한테 마케팅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통적인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비교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통적 상거래는 일부 지역인데 전자상거래는 전 세계. 아까 시간은 전통적이 제약된 영업시간이지만 전자상거래는 24시간.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획득할 수 있고 재입력이 필요 없는 디지털 데이터. 그다음에 일방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우리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통한 1대1 고객의 니즈를 신속히 포착 즉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 거점은 네트워크상의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 공간이라는 게 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끊임없이 무한 확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비용 사이버 마켓 활용이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대 효과는 이것도 이제 밑줄만 치세요. 이건 밑줄만 치고 일단은 문제로서 이제 하나 풀겠는데요. 이쪽은 좀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물론 뭐 기업가 입장에서는 자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제거하죠. 비용과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확보될 수 있고요. 짧은 유통 채널이고요. 판매 거점이 불필요. 고객 정보 획득이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대1 마케팅이 또 활동이 용이하겠죠. 모바일이나 메시지, 이메일로.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홈쇼핑 이제 11번가나 지마켓 이런 중소규모의 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초과 비용이 절감되죠. 관리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물품의 구매 및 조달에 소요되는 각종 업무 처리를 전자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초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이제 절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효율적인 재고 관리라는 것은 이 대량 고객화를 통해서 예전에 이제 푸시 방식, 옛날에 표준품 대량 생산의 도매상 소매상의 밀어내기, 그죠? 재고가 있어도 밀어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소량 다품종이다 보니까 다빈도 니즈, 우리가 맞춤형 대량 고객화라는 자체는 고객을 끌어당기는 거죠. 고객의 니즈 파악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앞서서 배웠듯이 풀 형태의 SCM의 가능해짐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또 가능해서 재고 비용이 절감되고요. 자, 고객 입장은 어때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탈피되겠죠. 언제나. 다양한 선택의 기회 제공되죠. 웹상 많은 정보를 제공하니까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본다면 지리적 격차의 해소. 이제는 전 개발국 또는 저개발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국가로 봤을 때 아니면 그 지역의 농촌 지역의 주민들도 전통적인 방법 외에 이 물품을 다 획득할 수 있는 이 격차, 지리적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을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개인 재택 근무나 재택 수업을 보다 촉진해서 도시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을 또 감소시킬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223페이지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23페이지 13번 문제 정도 풀면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자체를 한번 예상하는데, 자, 223페이지 갑니다. 자, 13번. 전자상거래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거래 비용의 증가가 아니잖아요. 전자상거래가 갔으면 거래 비용이 감소하죠. 2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페이지 163페이지로 가시면 전자상거래 모델의 유형 평가 특성인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양가로 1번, 2번만 체크하세요.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터넷 기업들은 우선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안해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1995년 7월 300만 달러로 인터넷상으로 책을 주문받아서 30~40% 할인된 가격을 원하는 곳까지 배달해주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거의 2004년 시장 가치가 235억 달러로 이제 상회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은 이제 기업의 티머스, 유럽의 경영학자인 폴 티머스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품, 서비스, 정보 흐름을 구조를 표현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역할과 그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잠재적 이익 그리고 사업 주도자의 수익의 원칙을 설명한 것을 정의했죠.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구성 요소는 제품, 서비스, 정보 흐름에 대한 구조와 사업 참여자 역할, 사업 참여 잠재적 이익, 사업 주도자의 수익 원칙 이렇게만 보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은 이제 물리적 상품, 그냥 재무 위주로 그냥 일상의 생활용품이나 TV, 자동차 등과 같은 유형적인 거 눈에 보이는 그거 직접 만질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고 디지털 상품은 이제 정보나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원격 교육 서비스 같은 무형적인 것들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가치가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상품 초기 생산 비용이 높은 반면 반복 생산 비용이 낮습니다. 무한적으로 이제 반복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익 창출의 방식에 따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은 뭐 직접 수익 방식은 뭐 제품 중심형이 있겠고 제품으로 가는 또 직접 서비스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간접 서비스형이라는 게 있죠. 간접 서비스형은 좀 체크해 보세요. 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중개수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체크해 보시는데 증권이나 금융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가상금융기관인 SFMB, 항공편, 호텔, 렌터카, 패키지, 휴가 상품 등 종합여행 정보 중개 서비스 제공하는 게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간접 수익 방식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배너 광고라든지 우리가 웹사이트에 가시면 자사의 광고를 띄워서 이제 배너를 하잖아요. 스폰서십, 특정 사이트의 한 페이지 후원하거나 단기적인 이벤트를 위해서 널리 알려진 앞에 이제 띄우는 거죠. 무료 메일 광고. 그 다음에 사이버 커뮤니티 형성은 이제 싸이월드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휴 프로그램은 이제 인터넷 가상 서점인 이제 아마존에 시행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끼리 배너 광고를 교환하고 공고한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또 지불하는 또 프로그램 무상 배포, 그죠? 그래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적정한 숫자의 사용자 그룹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래서 세어웨어 일단 우선 일정한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는 세어웨어,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트라이얼웨어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광고의 내용은 이제 애드웨어, 광고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이비즈. 자, 우리가 전자상거래는 두 번째 줄 주로 이제 앞에서 배웠던 벤, 부가가치 통신망에 기반을 둔 EDI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인터넷이 전반적으로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는 이비즈니스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비즈니스는 인터넷과 IT를 이용해서 구매, 제조, 유통, 판매, 서비스로 이어지는 비즈니스의 전 과정을 재조정해서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활동하는 조직화된 혁신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보겠는데요. 자, 페이지 이제 우리가 166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자, 전자상거래 유비지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라는 것은 유비쿼터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다 다. 그래서 그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현실세계, 물리적 공간이 컴퓨터를 통한 가상공간, 전자공간을 결합해서 언제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해서 경영관리, 쇼핑과 매장관리, 공급사슬 관리, 고객 관계 관리, CRM,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산의 유지 관리, 제조 공정 관리, 물류 및 유통 관리,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이 애플리케이션 체제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특징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특징은 개인화, 그죠? 개인화가 일어날 수 있죠. 여기 키포인트가 맞춤 마케팅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니은, 이동성. 우리가 모바일이나 가미된 이제 무선은 고정적인 유선에서 모바일이 가미돼서 무선은 물론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이제 이동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통해 비즈니스 통해 수행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연결성,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서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성은 이제 전자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결합된 제3의 공간인 유비쿼터스 공간에서 비즈니스가 또 이루어진다. 편제성은 이제 휴대용 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및 사물 등에 내재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요. 융합성은 이제 하나의 제품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제품이 등장하고 인텔리전스라도 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버라이티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모형과 수익 모델을 창출하더라. 그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는 라틴어로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우리가 환경을 말한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 미국 제녹사의 마크 와이저가 발표한 논문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터라는 것은, 컴퓨팅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에 컴퓨터 칩을 내장해서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생활 환경까지 최적화하는 인간 중심의 컴퓨팅 환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제 조건은 소형의 칩들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작동되는 것으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IT가 고도화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실현되려면 이제 가전제품이나 가구, 자동차 등 모든 일상적인 사물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이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비쿼터스에 대한 특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네트워크, IT 활용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컴퓨터 사용자 수도 늘어날 거고 IT의 규모와 범위는 더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이제 전자기기의 컴퓨팅과 통신 기능이 부과되어서 함께 센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보안 등을 핵심 기술 요소로 한다. 그래서 이제 무선 인터넷이 이제 보급 확대가 되죠. 와이파이처럼. 그래서 반도체 칩의 용량성 강화, 전자기기의 소형화,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기기의 발전,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터 구현은 또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인터넷 상용화 이후에 이제 크래킹이나 바이러스 등 사이버 범죄가 확산된다는 점이 약간 우려할 상황이 된다.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의 컴퓨팅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특징. 자, 유비쿼터스의 컴퓨팅. 특징 정도는 좀 체크해 볼게요. 제목 위주로. 자, 첫 번째는 이제 편제형 컴퓨팅. 거의 모든 공간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래적 개념으로 전산이 컴퓨터 범위를 넘어서 컴퓨팅과 네트워킹 기능이 내장된 인텔리전트, 휴대폰 등의 소형 컴퓨터 기기와 가전기기 등으로 확장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입을 수 있는 컴퓨팅. 자, 몸에 차고 있는 시계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차고 다닐 수 있도록 컴퓨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휴대용 PC와 전환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내 이식형 컴퓨팅. 이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인간 신체 일부로 만드는 발톱이라든지 이런 차세대 컴퓨팅 패러다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매딕. 노매딕은 한번 별표 쳐놔보세요. 자, 이건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노매딕이라는 자체는 유목민이나 방랑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 사용자가 이동하고 있을 때 또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은 상황인식. 그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작업과 관련 있는 적절한 정보 또는 우리가 어때요?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죠. 즉, 사용 장소, 주변 사람과 물체 및 사용자와 해당 어플리케이션 자체 등을 사용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이러한 대상 변화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자, 비읍은 이제 물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LBS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에 추적해서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2급 사항이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친구 찾기, 길 찾기, 위험 물질 추적, 타겟 마케팅 등에서 이용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같은 경우는 오지선다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노메딕 같은 건 이제 꼭 철저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에 대한 기술로 가게 되면, 자, 우리가 자동 인식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RFID예요. 넘겨보시면 이제 두 가지죠. 무선 식별로 가는 RFID죠. 그래서 무선 주파수를 자동 인식 기술 하나로서 전파 신호를 통해서 비접촉식으로 사물에 부착된 얇은 평면 형태의 태그를 식별하죠.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이제 모바일 RFID. 그래서 우리가 보통 PDA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핸드헬드 형태의 RFID 이제 리더기여서 휴대전화의 리더기를 탐지하고 인식된 태그와 우리가 부합된 정보를 이동통신망 고객에게 보내주는 형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동인식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 자, 이건 이제 와이브라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와이브로. 그래서 이동하는 시속 60km 이상에 달리는 차량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고속으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가 와이브로예요. 이동하는. 그 다음에 고속 하향 패킷 접속. 무선 이동 환경에서 최대 우리가 보통 이 단위가 이제 메가빗 퍼 세컨드죠. 그래서 이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전속도로 이동 통신을 이용해서 인터넷 접속이고요. 블루투스라는 게 많이 들어졌죠. 우리가 무선 데이터 통신 규격의 개발 코드명으로서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를 1메가 세컨드의 최대 전송 거리 10m 무선 데이터 통신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GPS라는 얘기 또 들어보셨죠. 그래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지 지점거나 이동 지점을 분문하고 전 세계 항공, 해상 및 육상의 실시간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센서 네트워크 기술은 이제 USN. 그래서 얘는 각종 센서에 감지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 이 제목을 이제 바꿔서 자, 전자상거래의 시스템입니다. 자,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정보화 기술 기반 시설 인프라. 그래서 정보 고속도로, 즉 컴퓨터의 보급, 네트워크의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의미합니다. 자, 법적 제도의 뒷받침.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기술적 표준 등이 확립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이용료의 지불, 그다음에 투명한 이제 세금, 납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관련 법규나 제도적 장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의 요소 기술은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어떤 기술적 표준과 보안 및 인증 전자결제 시스템 등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의 기술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전자상거래의 기술은 요거는 좀 체크해 보시는데 전자상거래 구현을 위한 정보기술의 이용 형태는 조직이 추구하는 전략과 환경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전자상거래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이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필수적 기술, 그 다음에 일반적 기술, 그 다음에 이것은 선택적 기술이다. 그래서 필수적은 우리가 아시는 EDI라든지 우리가 전자우편, 통합 메시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반적은 이제 전자자금이체 또는 디렉토리 서비스, 전자양식. 선택적인 이제 파일 전송이라든지 전자 게시판, 보안 방화벽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만 체크하시고요. 넘기시면은 기능적 요소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건 출제 빈도가 있는데요. 172페이지에 자, 양가로 4번 기능적 요소에다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이건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얘는 이제 첫 번째가 SET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 우리가 제목을 위주로 갈게요. 얘는 전자집을 시스템과 관련된 하나의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사이버 캐시 방식을 발전시킨 것으로서 카드 이용자와 신용카드 회사, 상점 등이 연계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처리 시간이 지연돼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SS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상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지 프로토콜이다. 개인정보 유지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얘는 인터넷 프로토콜이 보안 면에서 기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회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와 가맹점 간의 지불 정보 보안에 관한 프로토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암호화죠, 암호화. 암호화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 그래서 전자상거래 보안과 관련된 보안 체계 구성을 위해서 일반적 암호화 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정보보호센터, 우리나라죠. 그래서 CED, 우리가 어떻습니까? SED죠, SEED. 라는 12비트 대칭형 암호화 알고리즘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코리아 SSL이 이제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개발 중인 SSL의 CE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탑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구축 절차는 뭐 시스템 구축, 전자 계약의 체결 단계, 그 다음에 전자 인증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소비자와 기업과 기업 간의 온라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상거래가 성립됩니다. 전자 인증 단계, 제3자 신용기관, 그죠? 우리가 TTP, 그 다음에 TTP 인증기관에서 당사자 정성한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전자결제 단계,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현금거래를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는 아무래도 전자결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수송 및 배송입니다. 모든 거래가 완성되면 대금 결제가 끝나면 제품의 배송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절이 바뀌죠. 제3절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반 시설, 우리가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자, 이 기반 기술에 대한 이해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이 필요하죠.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것이 이제 EDI,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 그 다음에 뭐 전압 화폐, 자금이체, 물류정보 및 추정 기술 등이 있다. 자, 그럼 기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정보화 기반 기술이 있고 공공정책 및 법률제도, 재무 기술로 갈게요. 요소 기술이 있다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결제가 중요하겠죠. 결제 시스템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어음이나 수표 등에 의한 장표 방식 결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급결제 절차가 장표 사용 없이 전자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자결제를 우리가 e-크레딧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결제 방식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결제의 신속화가 이루어지겠고, 그 다음에 뭐 간소화 등 장표 발행 및 취급 비용, 그죠? 장표 발행에 있어서 우리가 취급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취급 비용을 당연히 줄이겠고요. 그 유형으로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이체, 은행 가사 개체, 계좌, 휴대폰, ARS, 신용카드 안전결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자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 회사에 가입해서, 자, 우리나라는 이제 PG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G 데이컨 같은 건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 KSnet 이렇게 해서 화면이 뜨잖아요, 결제할 때. 그래서 PG 회사는 부가 서비스 이제 에스코로나 전자보증, 현금 영수증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전자화폐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쪽에. 전자화폐는 이제 지불 수단이 어떤 거냐, 우리가. 그래서 이 두 번째 보시면 기업번에 제3의 화폐로 떠오르는데 각종 인터넷 쇼핑몰이나 기타 유료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때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전자화폐죠. 그래서 영국의 몬텍스에서 처음 출시한
세계 최초의 전자화폐인 몬텍스 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I칩이 18번에 I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카드 소지자의 그 예금에 대한 정보를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소액 결제형 카드인 이코인을 비롯해서 어때요? 최근에는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한국형 전자화폐인 K씨를 또 선보이기로 했죠. 그래서 밑에 전자화폐는 우리가 의미는 IC카드 또는 네트워크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 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것으로 현금을 대신하는 새로운 개념의 화폐다. 그렇게 보시고요. 넘기시면 그냥 제목 위주로 우리가 그 유형은 IC카드형 전자화폐는 이제 오프라인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IC카드의 전자적 방법으로 은행 예금의 일부를 옮겨 단말 기능을 현금처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화폐가 이제 몬텍스와 프로톤 그리고 애틀란트 올림픽에 선보인 이제 비자 캐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트워크형은 이제 전자화폐는 가상은행이나 인터넷과 같은 연결된 고객의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우리가 코인 이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 디지캐시 회사에서 발행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불하는 최초의 전자화폐다. 그래서 이캐시가 사용했죠. 그래서 이캐시는 황금성을 가지므로 상점은 이제 바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상의 소비자와 판매자의 계좌를 설정해서 포스처럼 이체하는 넷빌도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전자화폐는 뭐 분실과 도난의 위험이 적으며 한 번의 입금이나 구입으로 잔액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물건을 살 수 있고요. 디지털 상품을 구입할 때 또 일반 화폐보다 더 편리하며 또 화폐 제작에 들어갔던 막대한 비용을 또 줄일 수 있어요. 수송 및 보관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요. 이 보안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개인의 금융 정보가 누출될 위험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자화폐의 보급을 또 활성화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에스크로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보겠는데 에스크로우 제도가 이제 많이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77페이지 가시면 에스크로우가 참 중요한데요. 자, 에스크로우. 자, 크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스크로우 사업자가 있어요. 사업자가 있으면 자, 구매자가 대금을 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승인을 통보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배송을 하게 되면 이제 승인을 통보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공급업자한테 벤더한테 대금을 지불하는 거죠. 자, 이건 만약에 이쪽에서 직접 공급업자가 이 돈을 지급했는데 어떻습니까? 배송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업체가 많잖아요. 그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지마켓이나 아마존에서도 좀 요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크로는 이 거래 대금을 제3자에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죠. 그래서 구매자가 결제 대금을 공신력 있는 사업자, 에스크로우 사업자의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자상 거래에 발생 가능한 허위 주문, 비배송 등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는 뭐 전자상 거래 시 제한된 거래 조건에 합의가 되면 에스크로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구매자는 상품 수령 후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금액 승인을 여부를 또 통지해야 되고요. 에스크로에 대한 장점은 아까 미배송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소비자의 신뢰감을 줌으로써 구축으로 매출 증대에 또 효과를 갖고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양 다자 간의 모두를 또 보호하는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스크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결제에 대해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에스크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예치된 결제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때는 재화 등이 소비자에게 배송 완료된 날부터 3일, 영업일 3일 이상의 지난 후에 결제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통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에스크로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SSL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인터넷 상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키포인트가 개인정보 유지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SSL은 인터넷 프로토콜의 보안 면에서 기밀성을 유지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넷스케이프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용카드의 정보의 보안 유지가 가장 키가 되겠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사용자와 가맹점 간의 지불 정보 보안에 관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SET입니다. 자, 이건 지불 프로토콜이 돼요. 자, 프로토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버 캐시 방식을 발전시킨 것으로 우리가 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표준을 인정을 받고 있으나 사용의 번거로움과 처리 시간의 지연, 그래서 우리가 고비용 등으로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요게 이제 많이 활용됐죠. 그래서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시고요. 또 4번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기술 우리가 이건 뒤에 문제를 이제 푸는데 조금 오른쪽에 오타난 게 있어요. 일단 고쳐드리겠는데 암호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개키라는 게 있어요. 자, 공개키 방식은 우리가 RSA 방식인데요. 자, 이거는 비대칭입니다. 비대칭형, 비대칭.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은 평문을 가진 자가 A키 공개키로 암호화하면 그 암호문을 수신한 사람은 암호화시킬 때 사용한 A키의 공개키를 풀기 위해서 A에 대한 개인키를 사용해서 복호화 어떤 시킨 뒤 원래의 평문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죠. 자, 이건 이제 키 관리가 용이합니다. 용이하고 안정성이 이제 뛰어나죠. 뛰어남으로 우리가 전자서명이나 신분인증 프로토콜에 되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밀키가 있어요. 공개키가 아닙니다. 자, 비밀키에 대한 암호화 방식은 자, 어떻습니까? 대칭키죠, 대칭키. 대칭키, 아까 비대칭이었죠. 그래서 평문을 가진 자가 자신의 소유한 비밀키로 평문을 암호화시키면 그 암호문을 수신한 사람은 암호화시킬 때 사용한 동일한 키를 또 사용해서 복호화시킨 뒤 원래 평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암호화 및 복호화 속도가 빠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비밀키를 수신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ED, 그다음에 DES, AES, 그다음에 IC2, 그다음에 IDEA 등 대칭키에 대한 우리가 암호화에 대한 우리가 암호화 그 알고리즘이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공개키가 암호화 복합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 데 비해서 암호화 이제 비밀키 같은 건 어떻습니까? 신속하죠. 신속하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키 번호의 빈도가 작지만 안정성을 위해서 키를 자주 바꿉니다. 키 수수료 명분. 그 다음에 공개키는 네트워크 사용자 증가에도 상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키 개수는 적지만 이 비밀키는 네트워크 사용자의 증가함에 따라서 관리해야 하는 키의 개수가 증가됩니다. 자, 여기 바뀌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가 안전한 키 분배가 용이하다고 봐야 돼요. 그죠? 키 관리가 용이하죠.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밀키는 상대적으로 키 분배가 어렵다고 해야 됩니다. 키 분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비밀키에 대한 이 대칭키는 이 비밀키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신 채널이 마땅히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자체적으로 이제 조금 이 편집을 하면 그 책을 만들면서 잘못한 것 같아요. 232에 우리가 232에 보시면 이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가 이제 다른 건 다 지금 맞죠? 다른 건 다 맞는데 지금 라번이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해설해 보시면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은 우리가 이 안전한 키 분배 용이하지만 비밀키 암호화 방식은 상대적으로 키 분배가 어렵다 그랬어요. 제가 비밀키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신 채널이 없죠. 그래서 비밀키는
키 분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밀키는 키 분배가 어렵다.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 지문을 본 다음에 이것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걸 봤어요. 전자상거래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페이지로 가시면 155페이지 전자상거래 의의는 봐주셔야 되고요. 협의와 강의가 있죠. 그 다음에 넘기시게 되면 뭐 B2C, B2B, 그 다음에 B2G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160페이지 가시면 비구조화된 것보다 좀 상당히 진보된 게 구조화된 거. 그 다음에 161페이지 전통적 상거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교는 좀 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기대 효과는 뭐 아까 우리가 223페이지 13번을 풀어봤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셔서 특히 이제 166페이지 유비쿼터스 그 비즈니스, 우리가 유비쿼터스 비즈는 오른쪽에 특징 정도는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해서 168페이지 오른쪽에 현재형서부터 위치 기반 서비스는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의 기술은 뭐 자동인식 기술이 이제 무선 식별과 모바일이 있다. 유무선은 이제 와이브로 고속화양 패킷 접수, 블루투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치 인식 기술, 센서 네트워크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171페이지는 전자상거래 기술이 필수적, 일반적, 선택적이 있다. 그 정도만.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172페이지 SET, SSL, 암호화 알고리즘은 좀 전에 봤죠. 그다음에 우리가 KSSL이 있다. 그다음에 구축 절차.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그 넘겨보시면 이제 174페이지 전자결제에 대한 게 있는데 전자화폐에 대한 의의. 그다음에 우리가 177페이지 가시면 어때요? 전자상거래 에스크로가 있었죠. 요거에 대한 의의, 장점, 우리나라 에스크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SSL과 SET, 그 다음에 암호화 방식에서 지금 어때요? 이 비밀키하고 공개키, 이 두 가지를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유통정보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유통업자 입장에서 이제 중심으로 이제 정보가 이루어지면서 리테일러가 이제 이 도매상 제조업자, 이 벤더, 그죠? 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보를 공유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배우신 게 벤, EDI를 담는 게 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VMI나 CMI 이런 것들을 배우셨고, CPFR,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바코드나 RFID 이런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로서 이 뭐 카탈로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TOC한 제약 이론과 이 SCM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제 뒤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제가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풀어주는 문제가 있고 안 푼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것들은 이제 제가 또 이제 다음에 문제를 또 풀어드릴 겁니다. 문제 모의고사가 8회분이 있어요. 8회분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내용을 이제 보면서 풀고요. 마지막 또 20일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20일 완성에 또 요약으로 강의해서 여러분이 또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걸 이제 풀면서 하도록 할게요. 물론 이 강의를 지금 듣는 걸로 끝나시는 건 아니죠. 모의고사를 또 듣고 오는데, 만약에 이 강의가 이제 마지막으로 듣는다 그러면, 자, 이제 네 과목에 대한 이론을 끝냈잖아요. 유통정보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돌아오는 유통관리사, 물론 뭐 이 강의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1년에 3번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통관리사의 시험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또 내용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권투를 빌면서 꼭 합격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제가 또 다른 강의도 열심히 하셔서 그 열심히 강의해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애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